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 연휴를 불과 하루 앞둔 겨울밤, 9살 딸 미아와 저는 따뜻한 떡만둣국을 끓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파기름이 지글거리던 순간 집안을 울린 한 번의 쿵 소리가 모든 평온을 삼켜버렸습니다. 몇 분 뒤 저는 맨발로 눈밭에 쓰러진 아이를 얼어붙은 손으로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국군 병원 수술실 불빛 아래에서 저는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로서 생명과 절망의 경계를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13시간에 걸친 대수술,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된 줄기세포 치료, 이 모든 과정을 지나 미아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속삭이던 순간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다시 걷고, 다시 웃고, 다시 꿈꾸는 긴 여정을 의미했습니다.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의 손길, 수술실에 울려 퍼진 단호한 외침, 그리고 과학과 사랑이 맞닿는 그 경계에서 피어난 기적. 과연 그날 밤 미아는 어떻게 심장을 되찾았을까요? 그리고 저는 왜 연구실 한편에 제 딸의 그림 2장을 나란히 걸어두었을까요? 지금부터 감동의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1초 좋아요와 구독은 늘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레나 브라워라고 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분자생물학과 재생의학을 공부했고 지금은 대전 카이스트의 박사과정 연구실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해 외상 환자의 손상 조직을 회복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창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겨울 끝자락 햇살은 날마다 조금씩 더 따뜻해지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작년 이맘때 설 연휴를 앞둔 어느 추운 밤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적이란 무엇일까를 곱씹어 왔습니다. 이 글은 그 질문에 대한 저 나름의 답이자 제 딸 미아가 겪어낸 기적 같은 여정을 누군가와 나누고자 하는 사연입니다. 혹여 같은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라도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두 손으로 꾹 눌러 적습니다. 설 연휴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던 목요일 오후 카이스트 바이오 의학동은 평소보다 훨씬 고요했습니다. 불이 꺼진 실험실이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복도에는 캐리어를 끌고 가는 바퀴 소리와 명절 잘 보내세요라는 인사만 잔잔히 울렸습니다. 저는 인큐베이터 문을 열어 마지막으로 세포를 확인했습니다. 따뜻한 배양기 안에서는 작은 세포들이 쉼없이 분열하고 있었지만 문을 닫자마자 들이치는 바깥 공기는 뺨을 베일 듯 차가웠습니다. 시계를 내려다보니 오후 5시 무렵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데이터를 조금 더 모으겠다며 자리를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겠지만 그날만큼은 어떤 실험보다 딸과의 저녁 식탁이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 불을 모두 끄고 동료들에게 인사를 남긴 뒤 건물을 나섰습니다. 캠퍼스 정문을 지나 작은 전통시장으로 들어서니 노점마다 새해를 앞둔 들뜸이 가득했습니다. 가래떡을 자르는 소리, 군고구마 냄새, 파전 지지는 기름 냄새가 한데 섞여 코끝에 묻어났습니다. 저는 두툼한 떡국 떡 한 봉지와 막 뽑아낸 만두피, 그리고 독일식 치킨, 스톡에 쓸 닭뼈와 허브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자그마한 붕어빵 가판 앞을 지나는데 노점 주인이 서툰 발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건네며 2마리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따뜻한 팥내음이 손바닥을 데우는 순간 낯선 나라에서 낯설지 않은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어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는 해가 막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보일러가 덜컹거리며 깨어났고 묵은 먼지 냄새가 약하게 올라왔습니다. 거실 베란다 앞에서는 미아가 파란 잠옷 차림으로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비둘기떼가 둥글게 돌았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더니 바람결에 사라지는 모습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미아는 창문에 맺힌 입김을 손가락으로 쓸며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비둘기도 설날엔 떡국을 먹을까? 저는 웃으며 내일 아침 떡국 한 숟갈을 난간에 덜어두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폭풍이 오기 전 가장 따뜻했던 기억으로 오래 남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부엌에서 냄비를 달구고 참기름을 두르자 고소한 향이 퍼졌습니다. 팔을 넣어 지글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거실 바닥이 둔탁하게 울리며 집 안 가구가 살짝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화분이 넘어졌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들려온 것은 아래층에서 울리는 날카로운 비명과 아이야 라는 다급한 외침이었습니다.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파 기름이 튀던 팬을 그대로 두고 거실로 달려나갔을 때 창문 앞에 서 있던 미아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설마 하는 공포가 눈앞을 뒤덮자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맨발로 현관문을 박차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난간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계단 모서리마다 쌓였던 눈이 미끄러웠지만 멈춰 서면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라 따끔거렸고 심장은 쇠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1층 화단 앞에서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 위에 파란 잠옷 차림의 미아가 축 늘어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으며 입술은 이미 자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미아. 저는 독일어와 한국어를 뒤섞어 아이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끝으로 미아의 손을 감쌌을 때 살 속까지 시린 냉기가 파고들었습니다. 이웃이 다급히 30초 전쯤 이미 구급차를 부른 상태라고 알려주었지만 그 말은 얼음물 속에서 들려오는 메아리같이 멀었습니다. 동시에 제 귓가에는 심장이 무언가를 두들기는 둔탁한 소리만 울렸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외벽을 타고 번졌습니다. 눈길을 밟으며 다가오는 붉은 불빛이 세상을 일렁이게 했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펼쳤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아이의 얼굴을 덮고 불규칙한 심전도 경보음이 반복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함께 올라타며 미아의 손목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잡힐 듯 말 듯한 맥박이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구급대원 중 한 분이 다급하면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돼 시내 모든 응급실이 만원이라 중증 외상이 가능한 곳은 국군 대전병원뿐이라고요. 군병원이라면 외국인인 제 딸을 받아줄까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그 질문은 이내 사치가 되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부탁드립니다. 제 딸을 살려주세요. 라는 말만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구급차가 커브길을 돌 때마다 들것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차창 밖 가로등 불빛이 줄지어 뒤로 밀려났습니다. 차내에서는 산소 분출음, 무전소리, 심전도, 경보음이 한데 섞여 마치 전쟁터 한복판 같았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미아의 손을 놓지 않으려 손가락에 온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 아래 느껴지는 미세한 체온은 불안한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국군 대전병원 응급실 차량 밑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들것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귓가에는 누군가 문을 열어라 라고 외치는 목소리와 함께 서둘러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 비켜주세요. 푸른 외투를 펄럭이며 달려온 백발의 남성이 미아의 산소 수치를 확인하자마자 단호히 외쳤습니다. 이 아이 살릴 수 있습니다. 당장 수술실로 옮기세요. 이어서 의료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대한민국 응급외상 분야의 상징으로 불리는 이국종 교수님이셨다는 사실을요. 수술실 문이 닫히며 켜진 붉은 램프는 시간까지 얼려버렸습니다. 벽시계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쇠붙이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가슴으로 곧장 박혀왔고 자동 판매기에서 물 떨어지는 잔향조차 심장 박동과 겹쳐 들렸습니다. 저 램프가 꺼질 때 저는 무슨 소식을 듣게 될까요? 몸을 떨며 고개를 들어도 천장 불빛은 낮고 탁했고 복도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다만 방금 들었던 5음절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그 외침만이 얼어붙은 제 마음속에서 미약한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를 두 팔로 감싸 쥐고 있으려는 듯 저는 가슴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동틀역까지 이어질 그 불안의 밤, 한 아이의 심장과 한 엄마의 심장이 같은 리듬으로 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적막한 응급실 복도 한가운데서 저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자마자 붉은 램프가 점등되었고 그 빛은 차가운 바닥으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램프 아래에서는 시간조차 발걸음을 멈춘 듯 했습니다. 벽시계 초침이 틱하고 움직일 때마다 제 심장은 그 소리를 따라 얼떨결에 움찔거렸습니다. 수술 대기 의자에 몸을 맡긴 지 얼마 되지 않아 간호사님 두 분이 커튼을 젖히고 들어왔습니다. 한 분은 급히 혈액을 요청하는 연결 전화를 받고 있었고 다른 분은 저에게 일회용 가운과 마스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이 혈액형이 O형 맞으시죠? 은행에서 추가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 한 모금이라도 드세요. 눈앞에 내밀린 미지근한 종이컵을 받아 들었지만 손끝이 떨려 물 표면이 출렁거렸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고 두 손을 옷기단으로 깊숙이 끼웠습니다. 밤이 더 깊어갈수록 복도는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때때로 수술복 차림의 레지던트가 긴 복도를 전력 질주했고 혈액팩을 든 간호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출혈이 거세다라는 한마디가 무심히 흘러나올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암울한 그림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려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혀 녹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저 엎드려 흐느껴 울고 싶은 마음을 겨우 붙잡아 둘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얼어붙은 것처럼 느리게 흘렀습니다. 벽걸이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을 때 수술실을 오가던 한 간호사가 전광판을 살짝 조정했습니다. 작은 글씨로 지열 단계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의미를 굳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첫 고비는 넘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아직 남은 길이 끝없이 멀다는 사실이 두려움을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자 출입문이 철컥하고 열리고 파란 수술복 차림의 레지던트가 달려나왔습니다. 심폐지지 장비 2로 준비해주세요. 뒤이어 또 다른 의료진이 엑스레이 필름 묶음을 안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문 앞까지 따라가고 싶었지만 발목까지 내려오는 수술 전용 슬리퍼가 그 경계를 분명히 막아섰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로 돌아와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바닥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고 이마는 한겨울에도 식지 않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자정이 되자 수술실을 드나들던 의료진의 발걸음이 잠시 뜸해졌습니다. 저는 갑작스레 찾아온 빈 공간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모든 시도가 끝난 것일까? 상상하기 싫은 생각이 고개를 들었고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들려온 단단한 구두 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흰 가운 위에 파란 수술복을 걸친 중년 의사가 서둘러 걸어왔습니다. 이름표에는 내과 김현우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무릎을 반쯤 굽혀 제 눈높이를 맞추며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간 손상 부위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출혈은 조절됐고 장기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추가 봉합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수술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피로와 안쓰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뺨을 스치는 찬 공기가 폐 깊은 곳까지 내려가자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김현우 선생님은 제 손을 살포시 잡고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실제로 체온을 가진 손길처럼 마음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새벽 2시. 다시 문이 열리고 간호사 한 분이 작은 플라스틱 통을 안고 복도를 급히 지나갔습니다. 그 통 안에서 무언가 붉은 빛이 스쳤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통이 향하는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빛이 딸의 생명을 붙들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공포와 희망이 한꺼번에 올라와 목 안에서 뒤엉켰습니다. 새벽 3시 30분 무렵 복도 시계를 바라보다 깜빡 졸았는지 순간적으로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리고 고개를 돌리자 어느새 맑아진 새벽 공기가 유리창에 서린 김을 걷어 가고 있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은 아직 푸르스름했지만 동쪽 하늘이 어둠의 무게를 조금씩 떨치는 듯 했습니다. 부디 해가 뜨기도 전에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할 텐데 조그맣게 중얼다가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술실 출입문 위 붉은 램프가 삑 소리를 내며 꺼졌습니다. 복도를 달려가던 간호사들이 속도를 늦추었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숨을 멈춘 채 문만 바라봤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땀에 젖은 수술복 위에 흰 가운을 걸친 이국종 교수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스크를 내린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파였으나 그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어머님, 교수님이 제 앞에 멈춰 서며 짧게 숨을 고르셨습니다. 긴 시간 버티셨습니다. 골반은 금속 지지대 2개로 고정했고 간과 폐의 출혈 부위도 봉합했습니다. 출혈 통제는 성공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이는 지금 중환자실로 올라갑니다. 당분간 인공호흡기가 필요하지만 살아날 가능성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살아날 가능성. 그 5음절이 귀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무릎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간호사 2분이 들것을 밀고 나왔습니다. 수많은 관과 장치가 연결된 미아는 아직 의식이 없었지만 창백했던 입술에 희미하게 혈색이 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들건 옆으로 다가가 아이의 손등 위에 조심히 손을 올렸습니다. 손등 아래서 느껴지는 미세한 맥박이 증기처럼 따뜻했습니다. 미아야, 엄마가 여기 있어. 한숨 같은 속삭임이 입술을 떠났고 이국종 교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첫 고비를 넘겼다는 사실만 기억하세요. 앞으로 합병증과 긴 재활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들것 뒤를 따라 중환자실 쪽으로 걸어가는 길은 짧았지만 제게는 끝없는 복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동 엘리베이터 벽이 은빛으로 빛나는 사이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셀 수 없이 기도했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간호사가 보호자님, 지금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아를 태운 침대가 문 안으로 사라지고 출입 제한 불이 켜지기까지 이어진 몇 초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자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제야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울음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복도 한쪽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아까 느꼈던 맥박이 계속 머릿속에서 또각또각 울리고 있었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생겼다. 그 가능성은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도 충분히 뜨거웠습니다. 간호사님이 종이컵에 따뜻한 생강차를 담아 건네주셨습니다. 조심스레 한 모금 삼키자 달큼하면서도 얼얼한 향이 목을 타고 내려가 가슴을 녹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아야, 엄마가 끝까지 기다릴게. 여기서 단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을 거야. 새벽 공기가 유리창 틈으로 흘러들 때 저는 해가 뜰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별빛이 더 선명해지듯 절망이 깊을수록 희망 불씨도 더욱 밝게 타오르는 법이라는 걸 조금은 믿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몸을 추스르고 곧 안내가 올 중환자실 문 앞에서 다시 서려 합니다. 중환자실 문이 닫히자마자 출입 제한 표시등이 붉게 켜졌습니다. 문이 제 앞에서 완전히 맞물렸을 때 저는 마치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선 사람처럼 멍해졌습니다. 불과 몇 걸음 앞에 제 아이가 누워 있음에도 문 하나가 세상을 두 개로 갈라놓은 듯 했습니다. 차디찬 새벽 공기는 곧 울음을 터뜨릴 듯한 가슴을 얼려주었지만 수술 침대에서 느꼈던 미세한 맥박의 온기는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침대 주위에는 반짝이는 불빛과 선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습니다. 의료기계에서 흘러나오는 경보음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그 경보음이 멈추지 않는 한 제 딸이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파란 선과 초록 선이 교차하며 불안정한 파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수천 번도 넘게 보아온 그래프였지만 지금 그 파도는 과학이 아니라 제 삶을 품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 더 깊어 들어가자 산소 수치가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시간의 감각이 흐릿해질 때쯤 갑자기 경보음이 한층 높아졌고 문 안에서는 바쁜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간호사님이 황급히 달려 나와 폐에 물이 차올라 관을 더 넣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고 동의서에 서명을 하면서도 종이가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손끝마다 서리가 내리는 듯 했지만 마음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는 빠르게 끝났고 산소 수치는 다시 조금씩 올랐습니다. 의사는 오늘 새벽이 첫 번째 큰 파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에 작게 새겼습니다. 언제든 더 높은 파도가 몰려오겠지만 결국 파도는 지나갈 것이라고. 폐부종이 안정을 찾아간 기능과 신장 지표가 나빠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응급치료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순간 연구자로서와 엄마로서의 마음이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줄기세포가 조직을 재생시킨다는 결과를 수없이 확인했지만 실제 내 아이에게 적용될 때는 모든 가설이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을 믿지 못하면 무엇으로 두 손을 붙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류에 떨리는 마음으로 서명했습니다. 줄기세포가 미아의 혈관 속으로 천천히 투여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적어도 사흘은 지나야 확실한 반응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깨 위에 놓인 시간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저는 모니터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잠시 의자에 기대 고개를 떨구고 있었을 때 누군가 제 어깨를 살포시 흔들었습니다. 간호사님이 산소 농도가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너머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선들이 조금씩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목울대가 뜨겁게 끓어올라 숨결이 가슴에서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며칠 뒤 줄기세포 주입 후 두 번째 새벽이 왔을 때였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굳은 관절을 천천히 풀어주던 중 미아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아 다시 바라보는 순간 제 손등을 톡하고 누르는 느낌이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작고 연약한 움직임을 두 손으로 감싸고 엎어질 듯 울었습니다. 아이의 눈꺼풀이 마치 새싹처럼 미세하게 떨리더니 마침내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초점 없는 갈색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가 제 얼굴을 찾았습니다. 엄마.
볼에 닿을까 싶을 만큼 여린 목소리였지만 그 두 음절은 낡은 복도 벽을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떨리며 아이의 손을 붙잡고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라고 답했습니다. 세상 어떤 위로보다 강력한 약이 제 영혼에 직접 주입되는 듯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진을 돌던 교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기록지에 자발 발성 확인이라고 적었습니다. 호흡기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한 날 의료진이 인공호흡기관을 빼자 미아는 거칠게 기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스스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모니터 파형이 비교적 차분해지자 의료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손을 모았습니다. 그동안의 가느다란 소망이 한순간에 눈앞 현실이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았습니다. 골반에는 금속 지지대가 박혀 있었고 신경 손상 탓에 하반신 감각이 완전히 돌아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재활의료진은 긴 시간을 설명하면서도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서는 힘을 보여줍니다. 라고 희망을 남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걸어도 좋고 휠체어를 이용해도 좋다. 살아있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시 배울 수 있다고요. 그날 밤 저는 병실 불을 낮추고 아이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아야, 오늘 우리는 두 번째 파도를 넘었어. 앞으로도 파도가 오겠지만 이미 물살을 헤쳐나오는 법을 배웠으니 걱정하지 말자. 아이는 아직 긴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손가락으로 제 손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그 작은 압박이 알겠다는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날짜와 시간을 적고 자발 호흡 성공이라는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그 글자는 논문 속 결과보다 훨씬 더 뜨겁게 화면 위에 빛났습니다. 저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미약한 별빛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과학과 사랑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생명은 겨울밤에도 결코 얼어붙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이제 남은 길은 재활과 추가 치료입니다. 여전히 길고 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의 큰 파도를 건너오는 동안 저는 배웠습니다. 절망과 희망은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서로를 붙잡고 버티는 힘이라는 것을요. 저는 오늘도 미아의 손을 잡고 그 힘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읽고 계신 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우리 안에 피어나는 작은 숨결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맑은 아침빛이 중환자실 창으로 스며들 무렵 의료진이 세 번째로 회진을 돌았습니다. 담당 간호사님이 산소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일반 중환자실로 내려가셔도 됩니다. 그 말에 저는 심호흡부터 했습니다. 높은 파도를 두 번이나 넘어오고 나니 작은 구름하에 실려 이동하는 일조차 감사와 경이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침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벽에 걸린 응급등과 차트판이 줄지어 스쳐갔고 그 풍경이 마치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터널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로 도착한 공간은 산소 농축기와 심장 모니터만 남아있는 조금 더 조용한 병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부터는 재활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제 삶을 지배했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하루에 2번씩 오셔서 미아의 관절을 천천히 움직여 주셨습니다. 쭉 뻗어있던 다리를 아주 조금만 굽혀도 얼굴이 일그러질 만큼 통증이 컸지만 미아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근육이 기억을 잃지 않아요. 그 설명이 아이의 귀에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옆에서 아이의 손을 꼭 붙잡아 주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를 처음으로 휠체어에 옮겨 앉히는 날이 왔습니다. 경직된 다리를 보조기로 고정하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 세우자 미아는 무서운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뒤에서 지켜줄게. 속삭이듯 말하고 나서도 제 목소리에는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휠체어 브레이크를 해제하자 작은 바퀴가 식당 쪽 복도로 부드럽게 나아갔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관점에서 세상이 펼쳐지자 미아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눈길로 따라갔습니다. 그때만큼은 통증도 두려움도 잠시 부드러워지는 듯 했습니다. 재활 일정이 일주일을 넘길 즈음 이국종 교수님이 병실로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새벽같이 회진을 마치고 올라오신 탓인지 흰 가운 아래 파란 셔츠가 살짝 구겨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미아의 차트를 들여다본 뒤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 간, 폐 수치 모두 안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근육 위축을 막고 신경 회복이 올 수 있도록 꾸준히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 뒤에는 짧지만 단단한 신뢰가 묻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나가신 뒤 저는 미아를 휠체어에서 내려 침대 옆 의자에 앉혔습니다. 창밖 겨울볕이 아직 희미해져가는 시간, 아이의 볼을 스치는 빛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색으로 빛났습니다. 미아야, 앞으로 힘든 날이 더 올 거야. 하지만 엄마가 옆에 있을 거니까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조심스레 이야기하자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등 위로 새끼손가락이 살며시 움직였고 이전보다 맥박이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일반 병동으로 옮겨가는 날 간호사님들이 작은 환송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병동 복도에는 아이를 위해 도라지 배즙과 색연필이 담긴 작은 상자가 놓였습니다. 이젠 병원에서도 조금씩 일어나 걸음을 연습할 거예요. 담당 간호사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며 짧은 머리를 쓸어 넘기고 밝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환자복과 의료가운 사이에 놓인 끝없는 거리마저 좁혀주는 다리가 되었고 이 공간에 깃든 모든 손길이 집이라는 단어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재활 첫날, 미아는 특수 보조기구를 다리에 끼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치료사 선생님이 양팔을 받쳐 들자 아이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발끝이 바닥에 닿자 아이는 온몸으로 떨었습니다. 넘어질까봐 무서워.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저는 허리를 숙여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야. 아이는 제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다리가 덜덜 떨렸지만 발 뒤꿈치가 바닥을 또렷이 눌렀습니다. 곧 허리에 끈이 당기며 몸이 살짝 기울었지만 치료사가 재빨리 지지대를 세우자 아이는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그 한순간이 저에게는 한 세기를 건너는 듯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보조기를 의지해 병실 복도 끝까지 걸어 나온 날, 미아는 파란 환자복 소매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은 반짝였습니다. 엄마, 나는 걸을 수 있어. 그 말이 점 하나 찍히지 않은 하얀 종이 위처럼 또렷했습니다. 저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뜨거운 공기를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퇴원 심사가 진행되던 날, 병원 회의실 한편에서 작은 감사를 전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미아가 핑크색 크레파스로 그린 병원 그림을 들고 교수님과 간호사님들 앞에 섰습니다. 그림 속 병원 옥상 위에는 커다란 노란 해가 떠 있었고 창문마다 고맙습니다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투명해지는 듯 했고 저는 등을 꼿꼿이 세운 채 눈가를 닦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계단 앞에 서서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한 건 오로지 미아의 의지였습니다. 아이는 보조기를 단단히 조이고 난간을 잡았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초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계단참에 빗무리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계단을 올라섰을 때 아이는 뒤돌아 제게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말끝이 조용히 울려 퍼졌고 마치 새싹이 얼음장을 뚫고 올라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저희 집 벽에는 두 장의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병원을 노란 해로 감싼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휠체어 옆에 서 있는 작은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태양을 그리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미아는 그 옆에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다시 걷고 또 다른 아이를 살릴 의사가 될 거예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오랫동안 단단히 묶여있던 숨을 놓았습니다. 과학과 사랑이 만나면 기적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적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다리가 된다는 진실을 몸으로 배웠으니까요. 오늘도 미아는 재활병동에서 알려준 동작을 기억해 나무 의자를 천천히 끌고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두 다리가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아이는 씩씩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봐요. 나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저 역시 걸음을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딛고 가능성 위에 발을 디딜 때 결국 우리는 아무도 예상 못한 거리를 건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요. 이 글을 읽는 분들께 조심스럽게 전하고 싶습니다. 절망이 한밤중 같은 어둠으로 밀려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끝에는 늘 작은 숨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숨결을 놓지 않고 견디면 새벽은 반드시 밝아옵니다. 저는 그 새벽을 딸과 함께 2번이나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또다시 파도가 몰려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처음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딸의 작은 걸음이 내일은 좀 더 멀리 나아가길 바라며 이 기록을 마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누군가의 긴 밤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기적 같은 여정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깊이 마음에 남으셨나요? 느끼신 울림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